네 번째 편입니다. 네. 형, 예.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편들하고 이 형하고 오늘 하게 될 세 편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1편이 개였죠. 개에서 뭐 했습니까?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조건들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걸 결정을 했죠. 두 번째 편이 뭐였죠? 작전이죠. 무기력해보세요. 작전에서 뭐 했습니까? 전쟁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 그걸 했죠. 모공에서 뭐 했습니까? 예, 시뮬레이션.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1년 지던 2년 지던.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다음에 적들의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압박을 가해가지고, 적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전쟁하는 데에서 그 준비 자체가 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거기까지 전쟁 전이잖아요. 그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죠. 그 모공의 단계에서 굴복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직접적인 전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전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될 텐데, 그 단계에서 전쟁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온갖 노력을 다해보고, 애를 써보고, 굴복을 시켜봤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야겠죠. 군대를 보내서, 보낸 군대가 출진을 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 형하고 셉니다. 맞붙어서 전쟁하게 되는 그거까지 포함했어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전투라고 하는 게 시작돼서 요 뒤편은 허실이라는 편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하는 진짜 이 싸움 박질 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장이고요. 이 형과 새는 군대가 이제 딱 전장의 거기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옛날 전투 같은 경우에는 냉병기로 싸우는 거잖아요. 칼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막 맞붙듯이 멀리서 포 쏘고 뭐 총 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니까 이 군대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배치를, 그러니까 그 전장의 상황에 맞춰서 산이면 또는 뭐 들판이면 계곡이면 또는 적이 어떤 형태의 부대 편성을 해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편의 이 군진이라고 하나요? 진영이라고 하나요? 진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형편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조조가 이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진영이다.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군대의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진을 딱 이렇게 짜면 저쪽에서 우리가 진영을 짜놓은 걸 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저쪽이 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옛날 전쟁들 같은 경우에 다 드러내놓고 싸우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영들을 감추는 겁니다. 깃발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한 500명 가 있는 데다 깃발을 한 50개 정도 세워서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영들이 적에게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파악 못하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편이 이 형편입니다. 그리고 형하고 새라는 글자는 우리 요즘 그 두 글자를 두 개 붙여서 이야기하잖아요. 형새, 그죠? 뭐 판새, 뭐 이런 그러니까 형하고 새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산새가 험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거는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산형이 험한 겁니다. 산의 형태가 험한 거죠. 그죠? 근데 형새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제
사용되는 거니까 새는 뭐냐면 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파른 산이 있으면 그 가파른 산의 모양에 따라서 거기 물이 흐른다고 생각한다면 물이 어떻게 흐를지를 생각을 해낼 수 있죠. 그죠? 그 형에 따라서 우리 동양의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운동 중에 있다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자리에서 고정되어 있을 그 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운들 또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 흘러가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곡 골짜기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흘러내려가는 기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어떤 모양들 또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셉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새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형이 없으면 새는 있을 수 없는 그 용어가 되겠죠. 그죠? 형하고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 새 이런 것들은 형도 동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진영을 갖추면 저쪽 사람들은 우리 진영을 보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죠. 그럼 우리는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뭐, 군대의 진영이 이 군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닐 테고, 그 지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기후, 지형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형, 뭐 이렇게 한문은 저렇게 써진 거니까요. 군대의 형, 형자를 설명하는데 군대의 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그냥 진형 정도겠죠. 그죠? 진을 쳐서 형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50명 앞에 세우고 뭐 20명 옆에 세우고 30명 뒤에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무기들도 각각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해서 적과 대응할 수 있는 진을 짜는 거겠죠. 요 시기가 지나서 나중에 가면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진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고정된 이 진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3명이서 이렇게 사람 3명이서 이렇게 진을 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명이서 진을 짤 수도 있고요. 제갈량의 직접 제갈량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팔진법, 그죠? 그리고 다양한 진법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3군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군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따르면 12,500명. 그죠? 그게 세 개를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리 넓은 지역에서 그걸 움직여도 움직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그 병력들을 적을 타격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요즘처럼 무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명령을 바로바로 내려서 움직임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북을 진격할 때는 북을 칩니다. 북소리. 북을 쳐서 진격을 하고요. 싸우면 병장기들이 부딪히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럼 후퇴 명령은 뭘로 하냐면 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칼날 부딪히고 창 부딪히고 고함 소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 징 소리였던 것 같아요. 징을 쳐서 이렇게 물러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깃발을 들어서 깃발을 이렇게 뭐 약속을 하겠죠. 뭐 깃발을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뭐 2개를 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호들을 보내서 진격, 뭐 우회, 뭐 두퇴, 뭐 이런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걸 하려면 이
형세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멀리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 병력들도 명령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때그때 움직여야 될 거고,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인데, 직접적인 진세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형이라고 하는 거, 진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다. 조조가 풀이하는 그 맥락에서,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진영이다. 근데 이 군대의 진영은 역동적이다. 요 뒷부분은 역동적이다. 내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응하고, 또 서로 간에 그 진영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상찰, 서로 세밀하게, 이 정자는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것이 이 정인데, 어떤 경우에는 감추어져서 안 보이는 모습들도 있겠죠. 그러면 정찰병을 보내서 이 정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들을. 봅시다. 적정을 살피다 할 때 그 정. 예, 정입니다. 적정, 감정이 아닙니다. 적정, 뭐, 우리 지금 사용하는 용어에도 뭐 저런 그게 적정이나 그죠? 허실 같은 것들을 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정자는 원래 감정이라는 표현도, 감정이라는 표현도 이 원래 뜻은 드러나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희노애락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부여받은 능력이 성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성 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을 내잖아요. 그죠? 성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 부딪혀오는 어떤 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들이 딱 부딪혀오면 거기에 반응해서 나가는 겁니다. 감정은. 그죠? 화내고, 기뻐하고, 뭐,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뭐,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런, 그게 내한테 딱 닥쳐와야 슬픔이라는 게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정은 뭐냐?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게 부딪혀 들어왔을 때 우리 밖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 성이 밖으로 드러난 게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라는 의미는 밖으로 드러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보이는 모습,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 자, 봅시다. 첫 번째 구절, 우리도 올까요? 예, 하십시오. 왜? 제 마음입니다. 석지선면자, 선이 불가성, 이 대적지 가성, 예, 불가성 제기, 예, 가성 제적, 예, 고선전자, 능이 불가성, 불능사 적지 필가성, 고알 승가지 이 불가기. 예. 손자가 말했다. 옛날에 선전자, 전쟁을 잘했던 사람은 먼저 이길 수 없게 만들고, 예. 만들어서 이게 적이 이기게 될 때를 기다린다. 해주잖아. 힘들죠. 예. 한 분이, 예. 적을 이기게 될 때를 적지가 적을 이기게 될 때를 기다린다. 이길 수 없음이 나에게 있고, 이길 수 있음은 적에게 있다. 예.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을 수는 있어도 적을 반드시 이길 수는 없다. 예. 그러므로 승리는 알 수 있지만 불가위,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예. 말이 쉽지 않죠. 여기서는 이 두 단어가, 이 두 단어가 뭐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의미가 뭐 똑같은 글자인데, 그죠? 가성 앞에 불자 하나 붙어요. 이거는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앞에 거. 두 번째는 내가 저걸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위 불가성, 그러니까 불가성이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우선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게끔 한다. 우리가 그럼 굳건해지면 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적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아니죠. 가서 막 뭐 저쪽을 흔들 수 있는 온갖 그걸 다 하는 거죠. 간첩도 뭐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군량 보급도 못하게 하고, 그죠? 이간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질병도 퍼뜨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저들이 내가 싸움을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구절이 이 손자가 전쟁을 바라보는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내가 애쓰고, 내가 방비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군대를 조련하고 이러면 됩니다. 또 성도 굳건하게 쌓고.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태로 허술하게 되고 허약하게 되는 거는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은 적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적이 허술해지거나 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고 더 굳건해지고 훈련도 더 잘하고 있으면 손자는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 첫 구절이 이 전체의 요 문장 전체의 그 요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손자가 갖고 있는 전쟁을 싸움, 전쟁이 아니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요건, 그것의 핵심을 요 첫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형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형, 여기 지금 형편이니까요. 그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좌군, 우군, 중군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것만이 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병력의 일부를 숨긴다든지 해서 드러내지 않고 어떤 형태를 갖추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형의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그 뒷부분은 다 이 구절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죠? 책 읽어보시면 뭐 거의 그대로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은 불가성, 적으로 하여금 나를 이길 수 없게끔 만들 수는 있다. 그죠? 그렇지만은 적이 내가 이길 수 있을 정도가 상태가 되게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노력은 하겠지만 꼭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길지 그거 알고 있다. 근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이 위자는 한문에서 위자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라는 게 영어에서 do 모든 동사를 다 저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성이겠죠. 불가성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 그거 내가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은 여기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 반드시 승리할 수는 없는 거다. 적이 내보다 굳건하고 내가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책으로 보고
뭐 그렇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걸 자기가 살면서 적용하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뭐 조금만 이렇게 뭔가 틈이 보이고 하면 아니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얻고 싶은 이익 같은 게 눈에 딱 보이면 달라들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어떤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사건 진행하면서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요? 반드시 이겨달라. 그래서 저희가 준비 철저하게 해서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지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검찰이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나 수사 잘할지 상대방이 어떻게 얼마나 공격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못한다 라고 백날 이야기도 안 받아줘요. 그래. 우리가 잘하면 이기지 않느냐.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숨겨도 못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대응하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를 던져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거에 또 맞춰야 되는 거니까. 정말로 치밀하게 대응 논리 만들고 진술도 다 맞추게 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놨잖아요. 그런데도 그 의뢰인이 이 정도면 자신하시죠 해도 감히 자신을 못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깨질지 알 수가 없고. 그 정의 파악이 그 드러난 현실 정의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정의라고 하는 건 다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일부만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치밀하게 짜여놔도 문사가 나와가지고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재판 과정 이런 것들 보면 역사 기록 같은데 이렇게 심각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들이 옛날에는 왕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보고서들 다 읽어야 됐으니까. 예. 뭐 살인 사건 이런 게 일어나는 지방 저 끝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사람 죽은 거 이런 거는 중앙에 보고돼서 왕한테 가거든요. 그게 뭐 죽었습니다. 아니고 그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보다가 뭔가 앞뒤가 안 맞거나 뭔가 빠진 것 같다 이러면 보고서의 그 끝에 뭐라고 보통 붙느냐 하면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실정을 파악해서 다시 올려라. 정을 파악, 그 사건, 사람이 죽은 그 사안에 대한 정을 파악해서 다시 올려라.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누락됐거나 그 드러난 사실의 어떤 부분들이 맥락이 안 맞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면 그 드러난 사실들을 다시 조사해서 뭐 정자가 이런 맥락, 그런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뭐 재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 유리한 건 드러내고 자기 불리한 건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까? 조선 때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인구가 조선 초에 500밖에 안 됐대요. 500만. 근데 거리를 따지면 근데 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500만 정도의 송사라든 이런 거 중국하면 왕이 지금부터 5천만 원 왕이 그리고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놀랬고. 근데 서울시장이 한 1,000만 되는데 온갖 그 살인한 거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그걸 해야 되면 살인 사건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정자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 구절이 조조 해석하고 여기 해석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구절입니다. 나중에 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십시오. 그건 뭐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구절. 불가성자. 불가승자, 수야, 가승자, 공야, 수족 부족, 공죽 유역, 선수자, 장어 부지지하, 선공자, 동어 부천지상, 보능자, 보이 전승야. 이길 수 없으면 지킨다. 예. 이길 수 있으면 공격한다. 예.
지킴은 내가 역부족이기 때문이고 예. 공격함은 나의 힘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잘 지키는 자는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숨고 잘 공격하는 자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움직인다. 예. 그러므로 스스로를 보존하고 완성할 수 있다. 예. 이 구절이 많이 다른 이유는 이 원문이 다릅니다. 원문이 다르네요. 예. 여기에 일단 선수자 이렇게 하고 여기 선공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에는 다른 원문에는 저게 없습니다. 선공자라고 하는 게. 선수자라고 하는 여기에 여기에 선공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는 있어요. 그 입한번하고 다르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조의 주에 따라서 이 불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죠.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킨다는 거는 뭐 수비한다는 의미인데 그냥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자기를 굳건하게 만드는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적에 대한 거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그거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공격하기 때문이다인데 여기서는 조조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적이 나를 우리의 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공격해 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다라고 조조는 봤습니다. 많이 틀리게 본 거죠. 이것도 좀 그렇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적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 조조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많이 우리의 진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나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적을 무찌를 수 있다. 그걸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아까 불가성, 가성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불가성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가성은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여기도 어떤 경우에 다릅니다.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전 그대로 했는데 지킨다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내가 힘이 부족하다, 공격한다는 건 여긴 적이겠죠, 그죠? 적이 힘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다. 뭐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판본에는 이거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키는 거는 힘이 부족해도 지킬 수 있다. 수비하는 것. 공격하는 거는 힘이 남아 돌아가야만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바뀌었으니까 지키는 거는 내가 작아도 많은 적들이 공격해와도 여유가 있다. 수하면 예. 공격하는 거는 공격하면 내가 숫자 많아도 부족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지가 굉장히 그 양쪽 다 말이 됩니다. 그렇죠? 요 구절도 그러니까 옛날에 잘 지켰던 사람은 장어 구지지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깊고 깊은 아무도 못 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엄밀하게 진형을 숨겨 놓는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동어 구천지상도 9청의 위에서 움직이니까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도 깊숙하게 숨어 있고 움직일 때도 적이 파악하지 못하게끔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다 지킴과 관련된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보위전석이다. 스스로를 그 전력을 그대로 손상 안 된 상태로 보존을 하면서 온전한 상태로 적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요 전체는 지키는 것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공 뭐 이렇게 적어 놓고 뭐 움직일 때는 적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기습 공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맥락에서 이 구절을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전체가 지키는 것과 관련된 맥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조조주 한번 보십시오. 불가성자 수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수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장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형을 숨긴다라는 거, 감춘다. 장자는 감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고 안에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가승자 공야라고 하는 그 세모에 붙어 있는 거는 적이 나를 공격하면 내 가승, 그제서야 그제가 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조조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부대를 잘 숨겨 놓으면 또는 엄밀하게 이렇게 그 군대를 운용을 하고 있으면 적이 우리의 판세를 읽지 못하고 공격해 올 것이다. 그 공격해 오면 우리 그거 무찌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앞구절하고 뒷구절하고 연결시켜서 이 구절을 해석해 주면 뭐 그런 대로 맥락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여기 한번 여기 책의 번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지킨다. 이길 수 있으면 공격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요. 지킴은 내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공격하는 것은 나의 힘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지키는 자는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숨고 잘 공격하는 자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움직인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밸런스는 잘 맞추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문의 이 책을 지은 분도 조조의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반영해 놓은 거 보면 어떤 부분은 조조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게 틀렸다라고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조조가 꼭 뭐 그대로 제일 정확하게 봤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이거 읽을 때 조조의 해설을 기본으로 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9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높은 걸 의미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이 이 9지고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9천입니다. 아홉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다, 크다, 길다, 가장 길다라고, 가장 깊다, 가장 높다를 구지, 구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천을 떠돈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거리를 그렇겠죠. 떠도는 예. 거예요? 저 구자를 써서 구천 이렇게 하면 인간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요. 굳이 감사합니다. 주역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양효를 구효라고 하잖아요. 양효를 구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역 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렇게 붙어 있는 걸 음양으로 나누면 이 양인데 이걸 구라고 하고요. 요거는 음인데 이건 육이라고 합니다. 초구 요거를 양을 구라고 하고 음을 육이라는 수로 표현을 하는데 그다음 요 장을 읽을 때는 항상 형이라는 제목을 염두에 두고 읽으십시오. 저도 읽다 보면 그게 자꾸 연결이 안 되는 채로 이 문맥만 자꾸 파악하는 그런 형태로 가던데, 형이라고 하는 편의 제목 하에서 이 각각의 장들을 보십시오.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구조로 갑시다. 견승 비과 중인지 소진 예, 비선지 선자야 예, 전승이 천하왈선 예, 비선지 선자야 예. 고 거추호 불위다력 견일월 불위명목 예. 문외 정불 위총이 고지 소위 선전자 승어이 승자야 예. 고선전자 지승야 예. 무지명 무용공 고 기전승 불특 예. 불특자 기 소조 필승 예. 승이 패자야. 예. 승리의 예상이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예. 전쟁의 승리를 세상 사람들이 온통 칭찬하면 예. 아주 잘한 승리가 아니다. 예. 솜털을 들었다고 힘세다 하지 않고 해와 달을 보았다고 시력 좋다 하지 않고 천둥 소리 들었다고 귀 밝다 하지 않는다. 예. 옛날에 이른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의 승리는 지혜로운 명성이 없고 용맹스러운 고문이 없다. 따라서 그런 자의 승리는 실수가 없는데 실수가 없다 함은 조치한 바가 필승이니 이미 패한 자를 이겼던 것이다. 이것도 뭐, 이것도 앞에 맥락하고 이어지죠.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감을 줄까 보다 그냥. 견성이라고 하는 구절인데 여기는 승리를 예상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견자 우리 아는 글자잖아요. 그죠? 우리 시각과 관련된 제일 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눈에 뭔가 망막에 맺히는 게 견입니다. 근데 이 견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알아차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가 이게 이렇게 하다가 컵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컵이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견자를 쓰는데 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승패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승패가 결정될 때 어떤 것 때문에 승패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붙어서 뭐 칼질을 10번 해서 이기는 이런 거 말고 이 손자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뭐 500명밖에 안 되고 우리가 1000명이면 뭐 정상적인 상태나 별 다른 그게 없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숫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승리하는 방법을 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승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보는 거 본다면 그거 뭐 특별히 뛰어난 거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걸 알아채면 그 사람은 뛰어난 거죠. 어쨌든 그 여기 견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방법을 알아채는 것,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딱 포착을 해내는 것. 그래서 저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승패, 이길지 질지 이 성자를 뭐 두 개, 승패를 뭐 두 개 붙여놓았는데 성자 하나만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승패를 알아차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알아차리는 것과 똑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과 같으면, 그건 뭐 특별한 게 아니다. 그 부분에 보면, 조소의 주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당견, 미맹, 이렇게 돼 있죠. 미맹, 사기, 특이 이전에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식물이 싹 트기 이전에 올라오는 거를 파악을 해요. 선생님, 뭐, 그런, 동네가 같아가지고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 서울화가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식물의 성장 이런 거에 비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물이 밑에서부터 막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힘을 내서 쏙 올라오는 게 이게 싹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뭔지 알잖아요. 싹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 싹을 보면, 아, 저건 나무인지 풀인지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구별한다는 게 여기서는 이길지실지입니다. 그죠? 이길지,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싹이 올라오면 다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요 올라오기 전에, 그건 뭡니까? 싸움 붙기 전에. 칼 들고 달려가서 싸움을 붙어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손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죠. 항상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접전을 하기 이전에 승패가 이미 되는 형태로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되고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식으로 이 진영을 갖추고 어떤 식으로 병력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호 이런 표현들은 이 추호의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묵자에 등장하는데, 가을에 그 가을 되면 새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깃털갈이를 하죠. 그죠? 가을 깃털은 아주 보온을 잘 해야 되니까 가늘답니다. 그 깃털의 하나를 톡 떼내면 굉장히 가볍겠죠. 그죠? 보통은 이 가을 기러기의 그 깃털 끝, 이런 식으로 그 추호를 부연해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깃털 중에 가장 가볍게 된 상태. 나풀나풀 이렇게 바람에 날릴 정도의 깃털.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거 이렇게 든다 그래서 힘센 사람 아니다. 해와 달 누구나 다 보는 거 이렇게 본다 그래서 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히 밝은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를 펴는 논거로 등장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묵자에도 등장하고요, 맹자에도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손자도 이 표현을 쓰고 있네요. 선생님,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추호는 뭐예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요 추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늘고 작은 거니까.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조금도. 아니면 그걸 무게로 해서 덩치가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작은 부피. 길이도 될 그 부피. 그러니까 요 용어를 아마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 표현 어디 갔어?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그 관용적인 표현을 써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파악이 되면 성어 이승, 쉽게 이기는 쉽게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는, 또는 쉽게 이기는 전투, 이런,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쉽게 이기는 전투에서 이긴 것이다. 얼마나 힘듭니까? 글자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니까.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이겼을 때는, 그죠? 쉽게 이기는 데서 당연히 이겨야 될 그런 데서 이긴 거니까 대단한 지략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지략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부여받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칼 한 자루 들고 나가서 100명과 상대해서 이겼다라는 그 용맹함 같은 그런 것도 없는 거죠. 500명이 나가서 200명을 싸우지도 않고 굴복시키거나 이런 상황에서라면 용맹이 발휘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런 것도 없다. 불특이라고 하는 틀어지다, 특자는 틀어지다, 어긋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요 소고조 이건 조치하다의 의미입니다. 시행하다. 시행했던 게
그대로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이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2패, 이미 진 놈들한테 이긴 거다. 붙기도 전에. 계속 이 손자병법을 보면 이렇게 부딪혀서 또는 직접적인 전투를 해서 이기는 거, 이거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안 가는 형태로.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봅시다. 고 선전자 이버 불필지지 이 불필 적직해야 시고 승병 차야. 시고 승병 선승 이후 고전 해병 선전 이후 고승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불패의 경지에 서서 적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다. 승리하는 군대는 미리 이겨놓고 싸우려 한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워놓고 이기려 한다. 여기는 아마 그 뒷부분이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는 채워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뭐 이 불패지지, 이보 불패지지 뭐 이 정도로 그걸 하면 그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적에게 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자기 자신이, 자기 군대, 우리 군대의 그 상태를 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한다.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적이 나에게 지게 될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를 못 놓치지 않는다. 실은 우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실자는 보통 표현 두 개인데 이건 화살 쏘아서 적중하다. 적중하는 거고 실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목표를 얻는 거고 이건 잃어버리는 거고 실자 의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뭐 놓치지 않는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 잘 하고 훈련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성 잘 쌓아놓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게 분량 보급이 잘 되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입이라는 게 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겠죠.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 뭐 경지 정도로 번역을 해놨는데 요거 적이 나에게 적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를 놓치지 않는다. 뒷부분은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아니고 그걸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뭐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나중에 싸우기를 굳자는 요구한다. 싸우는 걸. 그 다음에 패하는 군대는 달라들어서 싸우고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승리의 길을 찾는다. 뭐 정도 굳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도 뭐 앞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형이라고 하는 그 제목 아래에서 보면 여기서 그 조조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찰, 적, 필, 가적 뭐 이렇게 돼 있죠. 적이 질만하다는 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차고 없이 진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의 진영을 살피는 거죠. 살피고 그 다음에 여러 공작들을 시행을 하는 거고, 그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 잘 적필 가. 예. 그러니까, 네. 중간. 찰적 필가패. 구구절.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아, 다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그 본문의 아랫부분에 있는 조조주 한번 보십시다. 유모여 무려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축약이 돼 있는 거예요. 모는 우리 모공의 그 모입니다. 우리는 모를 공격했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전쟁 이렇게 붙기 이전에 온갖 작업들을 다 한 겁니다. 경제적, 정치적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적이 계획 세우는 걸, 그죠? 방해를 한 겁니다. 이 모는 그러니까 모공입니다. 모공을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무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모자 설명하면서 려라는 한자를 동원을 해서 설명을 했었죠. 적이 공격할 것 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유모여 무려야라고 할 때 유모는 우리가 하는 거고 무려는 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이긴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적이 제대로 작전도 수립하지 못하고 전략도 세우지 못하게끔 사전에 충분히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유모입니다. 근데 적들은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고, 걱정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도 없겠죠. 그런 적과 맞붙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용병자, 예, 수도의 이보법, 예, 고등의 승패 지정, 예, 병법, 예, 일활도, 이활량, 예. 삼활수, 예. 사활칭, 오활승, 예. 지생도, 도생량, 양생수, 수생칭, 신생승, 고승병약, 이일칭수, 예, 회병약, 이수칭일, 예, 승자지, 전민약, 예, 약결적수, 천인지 계자, 예, 형약. 예. 형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한글도 한번 읽어주시죠. 예. 전쟁을 잘하는 자는 음. 반드시 정치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예.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는데 그러므로 부패한 정치를 이길 수 있다. 예, 군사에는 5 범주가 있다. 음. 첫째는 도, 둘째는 양, 셋째는 수, 넷째는 칭, 다섯째는 승이다. 예, 국토로부터 면적의 도가 나온다. 면적으로부터 생산 자원의 양이 나온다. 예, 생산 자원으로부터 병졸의 수가 나온다. 예, 병졸로부터 군사력을 저울질하는 칭이 나온다. 예, 군사력의 저울질로부터 승패의 승이 나온다. 예.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마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 무게 단위입니다. 일로서 수를 저울질하는 예. 수죠 수. 예, 수도 예, 무게 단위입니다. 수를 저울질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군대는 마치 수로서 이를 저울질하는 것 같다. 승리자가 군대를 지휘하여 작전하는 것은 마치 8,000척 높이의 호수를 터뜨려 계곡으로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곧 공격과 수비의 모습이다. 예, 이 부분도 이렇게 뭐 내용상으로는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 형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번역인데요. 우리 앞에 도하고 법 나왔죠? 도 기억하세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영어로 기억나요. 예. 프린시플. 그거보다는 그 나왔던 구절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윗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르게 만든다. 길들이다. 예, 제가 길들이다, 훈련하다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했었죠. 사실 여긴 병법이잖아요. 군대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 도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수도라고 할 때 숫자는 정비하다입니다. 뭐 떨어진 부분 우리 수리하다 할 때 이 숫자를 쓰죠, 그죠? 부품 떨어진 데는 거기 채워 넣고 무너진 데는 둬두고 하는 이런 게 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해하는 여기서 나오는 뭐 나라 군주의 나라 운영 방침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장군이 군대를 관리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병사들이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도입니다. 도.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오사에서 법은 뭐였습니까? 군제의 편제, 그 다음에 군량의 운반길, 그죠? 그 다음 군량의 그 마련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군사들에게 내리는 지침들 시행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다 그죠? 법제들. 이런 것들을 다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그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강하게 조련하는 게 수도입니다. 군사들이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 착착착착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도고요.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제반 사항들을 만드는 겁니다. 군량도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 군량 수송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군대의 계급들, 군관에서부터 장군에까지 그 계급 질서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고 처벌을 하고 하는 그런 체제들을 갖추는 것. 그런 걸 유지한다. 잘 싸우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의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자는 어떤 판본에 보면 발을 정자를 그냥 써놨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의 바른 길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이 정자랑 뭐 이 정자. 이건 뭐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것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병력을 운영하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뭐 일반적으로 써져 있는 번역본들에 보면 저 법이나 도 같은 것들은 뭐 군주의 그 국가 운영 지침 또는 군주의 도덕성 또는 군주의 국가 운영 능력 뭐 이런 것과 관련시켜서 도를 이야기하는데 병법에서 거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조조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선 용병자 선 수치 위 불가 성지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먼저 가다듬고 정돈하여 수치, 그죠? 가다듬고 정돈하여서 불가승,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을 수위 뭐 진행한다 또는 만든다. 그죠? 그리고 보법도 불실 적지 배란. 그죠? 법과 도를 보존하여서 적들이 패하게 되고 어지러워지게 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승패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패지정, 용병지법, 당, 이, 차, 오사, 칭양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5가지가 나오는데 도는 길입니다. 길이. 우리 이 글자를 도라고 읽기도 하고 자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 길이 재는 자. 그죠? 그러니까 도는 진짜 면적입니다. 면적. 가로, 세로 길이 재면 면적이 나오겠죠. 땅의 면적. 그 다음에 양은 뭐냐면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 부피 단위를 양으로 표현했고요. 그 생산물
뭐 여기서 생산물의 대표적인 건 식량이 식량. 먹는 거 얼마나 산출되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결정이 되겠죠. 인구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차출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 수입니다. 칭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량 수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칭. 우리 천칭이라고 해서 하늘의 저울 뭐 이런 식으로 칭을 표현. 칭은 저울이고요. 동사로 하면 재 보는 겁니다. 양쪽을 올려놓고요. 우리 그 옛날 그 그림들에 보면 이쪽에 사람 올려놓고 이쪽에 뭐 쇠 올려놓고 이렇게 들고 있는 천칭들 그 뭐 신들을 표현할 때 그 저울 들고 있는 거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건 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그 도량 수를 바탕으로 해서 양쪽을 재 보면 그 재 보는 걸 통해서 승자 한자가 적혀 있지만 이기고 지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병법이라고 표현한 건 병법은 이게 답니다. 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손자가 이야기하는 전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나중에는 직접 전투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그 전략을 집행해야 된다. 뭐 비어 있는 곳을 공격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이 손자가 지향하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끝까지 간 겁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이기고 지는 거는 그 이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병법이라고 하는 게 병법의 요체는 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도, 길이 또는 면적에서 거기서 생산물들이 생산되어 나오고 그 생산물에서 인구수 또는 군대의 수가 만들어져 나오고 그 거기서 나오는 병력의 수에서부터 이기고 질 수 있는 그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나면 이길지 질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기는 군대는 무거운 걸 재는 이거 무거운 거고 이건 가벼운 겁니다. 무거운 것을 재는 저울로 가벼운 것을 재는 겁니다. 무거운 거 올려놓고 재일 수 있으면 가벼운 거 쉽게 재겠죠. 힘들이지 않고. 근데 패하는 군대는 가벼운 거를 재는 저울로 무거운 걸 재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가벼운 걸 재는 저울로 무거운 걸 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구절도 여기는 명확하게 번역을 못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백성들을 싸우게 할 때에는 1000길 높이의 계곡에 저장된 물을 터뜨리는 것 같은 형세를 유지한다. 그게, 형을 만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형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다. 그대로 읽으면, 요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이기는 사람이 백성들을 싸우게 할 때에는 1000길 높이의 계곡에 저장된 물을 터뜨리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군대의 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터뜨리기 이전에 이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터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은 쏟아져 내려가겠죠. 거기서 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준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해서 형을 유지를 해놓고 맞붙어야 될 직접 전투 상황이 되면 새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어느 책에서 봤는데 로마군도 쓰는 방진 있잖아요. 사각형진. 예. 그런 게 이제 중국에서도 방진 같은 게 있고 다 예. 쓰는데 그걸 만든 이유가 기본적으로 농민병이다 보니까 예. 전투 상황에서 그걸 해서 도망갈 수 있는 보병. 그래서 그 공포심을 극복하기 가장 좋은 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묶어서 도망 못 가게 같이
촘촘하게 꾸준한 방진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김하병희님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 기세가 강할 경우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 막기 위해서 고심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진영을 만들 때. 근데 거기서 방진이라는 게 뭐예요? 방은 사각형이라는 모양으로 된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못 봤습니까? 옛날에 요렇게 만드는 거죠. 요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집단을 묶어가지고 여러 하나씩 들어가요? 아니요. 거기에 뭐 50명, 100명 이런 식으로. 때로. 네. 저게 그렇게 가장 움직여요. 단단하고 저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고 도망가기 힘든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요 제일 앞에 서는 사람들은 또 방패를 딱 이렇게 방패를 들고요. 뒤에 서는 사람은 긴 창을 들고 방패 사이로 창을 밀어서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방패는 이렇게 밀고 나. 방진이라고 그래요? 방지는 방자는 사각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저런 진을 만드는 걸 방진. 로마 군대의 제일 그 전형적인 진법이거든요. 형하고 세는 우리가 요즘은 하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서 뭐 쉽게 그냥 형세 이렇게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뭐 거의 처음 적용되는 그런 용어여서 아마 이해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 개념은 뒷부분에 이제 읽을 텐데 형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세가 설명이 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뭐 기세 뭐 이렇게 해서 뭐 형세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글자를 붙여갖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서양 그 로마 군대하고 게르만족하고 싸우는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르만족들은 우 서가지고 진 형태 없이 일렬로 쭉 배치돼 있고 로마 군대는 방진으로 딱 사역형으로 딱 뭉쳐져가지고 소수로서 다수인 게르만족을 상대했던 거죠. 우리 천인이라고 할 때 인자도 길이 단위거든요. 여긴 8척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표현대로 한길, 두길 이런 표현 쓰죠. 네. 그 사람 이 키만큼 한 그만큼이 한 길이거든요. 이 천인할 때 인자는 우리 그걸로는 단위는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8척을 옛날 사람들 키가 컸던 것 같기도 하고 8척, 7척, 8척 이렇게 하는데 그 고대랑 선생님이 8,000분 서 계신 데서 쏟아져 그런 거죠. 내리는 굉장히 높은 여기 9라고 안 쓰고 8이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8,000척 위에 물을 쌓아 놓는 것까지가 형입니다. 형. 그렇죠? 그리고 여기 민이라는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하죠. 그 병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민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아마 이 시대적인 변곡점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병어로 동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새는 병을 보고 나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빠르게 볼 수 있어요. 한 30분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전쟁 원칙인데요. 세 편에 대해서는 조조는 그냥 병력 운용, 용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 용병 그 용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전쟁할 때는 전쟁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용병은 군대 운용, 군사 운영 뭐 이런 겁니다. 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병력을 운영, 병은 군대 또는 병력이잖아요. 병력을 운영하는 건 그 여기서는 전투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투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그 만들어 놓은 형에 의해서 발산되는 그 기세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형이라는 건 또 순간순간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사용되는 용어에 따르면 뭐 판세가 뒤집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죠? 기세가 꺾였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꺾이지 않고 뒤집히지 않게 형을 끊임없이 변형시키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전쟁을 이끈 뭐 지휘관들이 해야 될 그거고요. 그 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가 실제로 전투 상황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전쟁의 성패, 전투의 성패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뭐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는 한 비자가 나오고 나서 200~300년 지나서 전쟁이 좀 더 과격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형세 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운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한 뭐 4개, 5개 정도 되는데 봅시다. 손자왈 범치 중요 치과 예, 분수시야 예, 두 중요 두과 형명 시야. 예. 손자가 말했다. 다수를 소수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나눔과 숫자 때문이다. 다수를 소수처럼 지휘하여 작전할 수 있는 것은 명령 때문이다. 예. 뭐 이것도 뭐 글자가 조금 바뀌는데 원래는 이 투자를 썼는데 치는 정말로 이렇게 정돈하는 겁니다. 정돈. 우리 치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혼란스러움 또는 다스려지는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이렇게 치란을 번역을 하는데 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정된 상태, 어지러운 상태가 치란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니까 정돈된 있는 상태죠. 숫자 많은 걸 정돈시키는 거하고 숫자 적은 걸 정돈시키는 게 같으면 숫자 많은 걸 정돈시키기를 숫자 적은 걸 정돈시키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대를 소대, 중대 뭐 이런 부대 단위를 편성해서 지휘관들만 통제하면 되니까 숫자 많아도 적을 때와 똑같이 관리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싸우는 걸 적은 사람이 싸우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혁명이다라고 했는데, 이 혁명도 조조는 이 형을 눈에 보이는 거, 깃발들, 부대들은 이렇게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깃발들에 따라서 그 병사들은 그 깃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보이는 걸 형이라고 그랬고, 명은 북이나 그 진 같은 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걸 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 명령체계를 깃발로 신호하고 깃발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리고 징을 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도 또는 숫자가 적어도, 숫자가 적을 때는 나가서 싸우게 할 때 뭐 고함만 질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 10,000명, 20,000명 되면 고함으로 안 되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거는 신호들, 명령을 내리는 신호들, 그것 때문이다. 아마 고대 전투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게 신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인데, 일설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군대에서도 수기 신호 아직도 하거든요. 그 체계를 만든 사람, 그 체계에 가장 능숙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 깃발을 통해서 군대 병력들을 통솔을 하면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그 체계를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20,000명, 30,000명이 한꺼번에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면 고함 질러서 될 것도 아니고요. 사람 보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탁탁 그죠? 높은 곳에서 신호를 내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체계가 동양에서는 뭐 훨씬 더 일찍 만들어져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깃발 그리고 이제 뭐 악기들을 통해 소리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전투 상황이 될 때는 명령이 먹히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격 명령을 내가 내렸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서 고함을 지르거나 깃발로 신호를 하거나 이게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되지만 이전 전투에는 그런 게 힘들거든요. 손자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전투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전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새. 그러니까 전투 상황 이전에 만들어 놨던 그 형에 의해서 발휘되는 새라고 하는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죠. 조금 길죠? 다시 갑시다. 왜 저는 줄여야 돼요? 뭐,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청일점 오늘의 그렇네. 삼군지중 군주 가사 필수적이 무패자 기정시야 병지 소가 여의 단투란자 허시시야.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예. 상군의 무리가 적의 공격을 받아도 결코 패하지 않는 것은 예. 기병과 정병이 있기 때문이다. 예. 정병이 군대가 직격할 때 마치 돌로 다개를 치는 것과 같으면 허시 때문이다. 예. 상대가 허하고 우리가 실하기 때문이다. 범전자 이정아 이기승 고 선출기자 무궁여 천지 불갈여 강해 예. 종이부시 1월시야 예. 사이갱생 사시시야 예. 거기까지. 예, 끝까지 했고요. 답변하기 적당한 물론 전쟁은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한다. 예. 그러므로 기병을 잘 다루는 자는 하늘과 땅처럼 무궁하고 강과 바다처럼 말하지 않는다. 전략이 예. 끝에 이르러 다시 시작하는 해와 달과 같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마치 사계와 같다. 사실 네 계절. 네. 성불가오 오성지변 불가승 청야 예. 색불가오 오색지변 불가승 관야 미불가오 오미지변 불가승 상야. 거기까지. 네. 아이 진짜 길다. 소리는 5에 불과하지만 그 5가지 소리의 변화는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색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5색의 변화는 다 볼 수 없다. 예. 맛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맛의 변화는 다 맛볼 수 없다. 예. 전세 불가 기정지변 불가성 국야 예. 기정상생 여순환지 무단 숙면궁지. 예. 그러므로 전투의 형태는 기와정 2가지지만 기와정의 전하는 끝을 알 수가 없다. 기와정이 서로를 생성시키면 끝이 없이 순환을 고려왔다. 누가 그 끝을 밝혀내랴.
됐습니다. 뭐 여기는 기정이라고 기병하고 정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군지 중이라고 삼군이라는 표현 이해하시죠? 군대 전체, 군대. 뭐 기정, 뭐 기병, 정병 이랬는데 사실 저거는 기능에 따른 분류인 것 같습니다. 전쟁할 때 이 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번역을 했었느냐 하면 맞붙는 겁니다. 맞붙다. 군대가 맞붙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진을 짜서 딱 맞붙어서 전쟁을 벌이는 건 정병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병들은 뭐냐 하면 예비병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병들은 돌아서 비연령 곳을 치기도 하고요. 매복해서 유인해오는 그 병력들을 치기도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피해를 적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죠. 맞대응은 하면 엄청나게 그 서로 간의 사상자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 기병과 정병이라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요렇게 맞대응하던 군대가 맞대응했다가도 또 돌아 나와서 그죠? 이 뒤에 머물던 병사가 나가서 또 맞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와 정병의 운용 자체가 두 개밖에 없지만 굉장히 다채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잘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볼까요? 뭐 여기 뭐 번역은 이런 그 소리, 색 뭐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전에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뭐 색이 5개, 오색이라 그래서 뭐 5가지, 맛도 5가지, 뭐 이제 나중에 오행 체계가 만들어지면 수화목금토 5개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맛도 5개로 배속을 하고 소리도 5개, 그 5개로 세상을 분류하는 일종의 기준들입니다. 그 5개밖에 안 되지만 요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음들을 만들어내면 뭐 수도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듯이 기와 정이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그 병사 묶음을 활용하는 것들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건 뭐 기와 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비병력을 뽑아놓고 그 예비병력을 운용해야 된다. 그 정도의 설명인데요. 이걸 이제 나중에 되면 전쟁에서 요런 그 기병을 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대의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그 원칙만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저 기와 정이라고 하는 병사 2개의 병사에 대한 그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은 후대에 나오는 병서에 끊임없이 그 활용법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사의 묶음을 2개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손자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뭐 생각해 보십시오. 전차전만을 하는 경우에는 뭐 규칙에 따라 일종의 전쟁 게임처럼 하는 그거니까 기병이나 뭐 정병이나 이런 구분들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보병들을 동원해서 하는 전쟁들이 시작되면서 아마 이런 전략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기병과 정병이 있다. 기병과 정병의 운용은 하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건 그다음 이제 그 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병 정병 이거는 삼국지 보면 옛날 조조가 많이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저 중군이 나가서 붙는 동안에 기병은 오른쪽으로 예. 가라 뭐 왼쪽으로 가라 해서 덮쳐라 뭐 예, 그 매복 작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형, 형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기병 같은 경우에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적에게 노출 안 된 군대잖아요, 그렇죠? 노출 안 됐지만 우리는
진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형에서 이 기병을 운용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326페이지. 예. 격수지, 예. 격수지질, 지어 표석자, 세야, 지조지질, 지어 회절자, 절야, 고선전자, 기세험, 비절단, 세여 홍로, 절여 발기. 예. 경류의 빠름이 돌까지 띄우는 기세 때문이다. 예. 맹금의 빠름이 새를 박살내면 시간과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기세가 맹렬하고 시간과 거리가 짧다. 맹렬한 기세는 80위를 당긴 것 같고 짧은 시간과 거리는 방아쇠를 당긴 것 같다. 여기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형하고 세하고 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다 역동적인 겁니다. 형도 역동적이고요. 세는 정말로 역동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절도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뭐 여기는 세차게 부딪히는 우리 질병이라고 하면 병은 그냥 아픈 거고요. 질병은 굉장히 심하게 아픈 겁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것도 질풍 이러면 세차게 부는 바람이죠. 빠른 거라고 할 때 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격수는 우당탕탕 하고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차고 빠르게 내려오는 우당탕탕 내려오는 그런 물이 돌까지 띄운다. 돌도 홍수 나면 그죠? 계곡에서는 그 계곡에 물이 불었을 때 사람들이 물에 휩쓸리잖아요. 물의 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떠내려온 돌에 부딪혀서 사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같이 굴러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상하는데 그렇게 세찬물들은 돌도 띄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세다. 그러니까 세라는 걸 물의 움직임으로 형용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새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음이 뭐더라? 저도 저 글자의 음이 정확하게, 예, 지조. 이게 우리 매 종류,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매입니다. 예, 새매라고 하는데요. 그죠? 이것도 재빠른 새매가 회는 망가뜨리는 거고 절은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가 포획물을 망가뜨리고 포획물을 부러뜨릴 수 있는 거는 절 때문이다. 절을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는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순발력 때문이다. 이 정도로 결정적인 순간 포착. 예. 결정적으로 순간을 포착해서 쫙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의미. 왜냐하면 이 절이라는 단위, 의미가 대나무의 요 마디가 절입니다. 대나무 보면 이렇게 마디가 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계가 구분되는 어떤 지점. 그게 절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때려서 부러뜨릴 수 있는 어떤 지점. 이런 용어로 이 절자를 쓴 것 같아서 순간 포착하는 순발력 그런 것과 관련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세는 험악한 거죠. 혐자는 그죠? 기세는 굉장히 험악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순간 포착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단자를 저는 거리의 짧고 긴보다는 시간의 짧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마치 이 새라고 하는 거는 활이 이렇게 당겨져 있는 상태. 그 안에 화살을 걸어서 쫙 끝까지 당겼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힘. 그게 새고요. 그 다음 절이라고 하는 거는 발기는 요즘 표현대로 하면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당기는 것, 튀어나가게끔. 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발은 발사하다, 활 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계를 탁 튀어나가게 하는 그 시점. 그게 절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지점에 탁 튀어나가죠. 그 튀어나가는 그 시점, 포착된 그 시점이 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을 설명하고 세를 설명하는 거니까 세는 그야말로 형에서 움직였을 때 나오는 그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공격하는 그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시간이 하나쯤 더 해도 되겠다. 그 다음 분분우는 투란이 불가란 혼혼공돈 예. 행원이 불가패 난생 없이 겁생어 용 예. 약생어강 칠한 수야 용겹 세야 강약 현약 고선 동적자 형지 적필중지 여지 적필취지 이리동지 이졸대지 예. 혼란스러워 보여도 질서 정연하고 정신 없어 보여도 허점이 없으니 예. 해하지 않는다. 예. 무질서는 질서로부터 나왔고 비겁은 용기로부터 나왔고 예. 약함은 강함으로부터 나왔다. 혼란과 질서는 편제의 문제이고 용감과 비겁은 형세의 문제이고 예. 강함과 약함은 실력의 문제이다. 예. 그러므로 적을 잘 흔드는 자는 모습을 보이면 적은 반드시 따른다. 예. 적에게 주면 적은 반드시 취한다. 예. 이익으로 적을 흔들고 안경으로 처리한다. 예. 이 상황은 진짜 싸우는 그겁니다. 여기 이거 맞붙어서 전투 상황이 일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분부는 막 뭐가 이렇게 마치 이불 안에 솜이 들어있는 게 뜯겨서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서 날리는 상황이 분분입니다. 우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양쪽의 군대가 맞붙어서 싸우는 그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지럽겠죠. 어지러운 건데 싸울 때 어지럽지만 명령 체계를 잘 따르고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어지럽지 않겠죠. 보이는 모습만 어지럽게 보이는 거고요. 이게 둔둔 이렇게 읽어야 될지 이게 혼돈이잖아요, 그죠? 혼돈의 상태. 실제로 혼돈은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어지럽게 된 상황이 혼돈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취하는 진영은 둥근 진영을 취한다. 그렇게 해서 그 둥근 진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지지 않는다. 요 구절도 그대로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조조주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주. 깃발들을 여기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다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 깃발들을 어지럽게 한 것을 적에게 보여주는 거. 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지러운 상황이다. 우리를 공격해 와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로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징 또는 북을 통해서 그 어지러운 상황이 적에게는 어지럽게 보이지만 징과 북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정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혼돈돈 형원이 불가패야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조조주석에 보면 수레와 기마들이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 전자는 원을 그리며 도는 겁니다. 도는 것이다. 진형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 사이에서 병사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길이 있는 거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 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는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적에게는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이것도
어디 갔어? 글자가 빠졌나? 아, 여기 있다. 난생어, 치, 급생어, 용, 약생어, 강, 칠한, 수랴. 여기는 수로 되어 있는데 다른 판본에는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라고 할 때는 수보다는 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난생어, 치라고 하는 우리 상태는 안정된 상태인데 저건 우리를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혼란스러운 상태는 우리의 안정됨을 기반으로 해서 적에게 보여주는 혼란된 상태이다. 그게 요구절의 의미고요. 급생어,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맹함이라는 걸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적에게 보이기에는 우리가 겁먹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약생어, 강해요. 적에게 보이는 약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함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 네 글자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 조조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혼란된 상태로 적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적에게 부리는 술수다. 그렇죠? 수라는 용어는 운명, 숫자를 쓰면 운명이나 이런 거에 수를 쓰고요. 그러니까 저 술이란 용어에는 기만술 할 때 술 쓰듯이 속임수 같은 걸 때 저 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판본에 술로 되어 있습니다. 술로 그냥. 용맹과 비겁함은 새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강함과 약함은 형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적자, 적들을 이 동자는 선동하는 거, 움직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움직이게끔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적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 적은 우리의 진영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형지라고 하는 건, 이건 동사니까 드러낸 모습을 드러내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진형을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게끔 진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적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 진영에 따라서 쫓아서 병력을 움직일 것이다. 이 병력을 움직일 것이다 라는 조조의 주의에 보면 뭐냐 하면 적을 움직이기 위해서 적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방어 시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처럼 보여주면 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익을 주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익이 될 만한 것처럼 보여주면 적은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익으로 적들을 움직이게 하고서 우리 군대들을 매복시켜서 움직인 적들을 기다린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다 안 들어갔네요. 이거 그대로 한번 제가 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지럽고 분주해져서 싸움이 어지럽지만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적과 아군이 분별하기 어렵지만 군대의 진영이 원형이어서 지지 않을 수 있다. 혼란은 우리가 정돈된 상태에서 내보이는 것이고 비겁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용맹함에서부터 내보이는 것이다. 약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함에서 적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안정된 상태와 혼란한 상태는 술수이다. 그러니까 적에게 안정된 상태로 보이거나 혼란된 상태로 보이는 그것들은 다 술수이다.
용맹과 비겁함은 기세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고 강함과 약한 거는 진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걸 잘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진형을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저건 그 진영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주려는 듯이 보이면 저건 그 이익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익으로 유혹하여서 저걸 움직이게 하고 병사들을 매복시켜서 그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 구절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구절 세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맞아 해볼. 마저 해요? 오케이. 얼마 안 되는데. 또 너무 늦어지면 또 제가 고선전자, 예. 고지여세, 불체 불체어니, 예. 고는 태기니 인세자, 기전이냐, 예. 여전 목석, 목석지성, 안즉정, 이즉동, 예. 방즉지, 원즉행, 예. 고 선전인지세, 여전 원석어 선인지 산자 세야. 예. 전쟁을 잘하는 자는 대세에 요구할 뿐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사람을 가려 뽑고 대세에 맡긴다. 대세에 맡기는 자는 사람을 지휘하여 싸울 때 예. 나무나 돌을 굴리듯 한다. 예. 나무나 돌의 성격은 평평한 곳에 놓으면 조용하고 예. 기운 곳에 놓으면 움직인다. 예. 모진 목석은 멈추고 둥근 목석은 나아간다. 예.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가 유리하게 조성한 형세는 마치 8,000척 높이의 산에서 둥근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지세 인세다. 예. 뭐 이 번역을 형과 세를 좀 명확하게 여기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잘 형과 세가 뭐 형을 설명하는데도 세가 들어가 있고 그죠? 뭐 형세 용어를 이렇게 다 써놨는데 요 첫 구절 잘 싸우는 자는 기세에서 찾고 사람에게 찾지 않는 뭘 찾는다? 성리의 방법을. 그죠? 찾는다는 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찾는다는 거고.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보다 그 전체가 움직이는 그 기세 자체가 그 성패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선택해 놓고 요 이자로 뭐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을 선택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실제로 전투 상황에서는 기세에 맡기는 겁니다. 성패의 결정을 기세에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세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 때 그죠? 뭐 약자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 때 마치 나무와 돌을 굴리듯이 한다. 뭐 어떤 의미냐? 나무와 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은 뭐 고유성 정도면 될 겁니다. 그죠? 뭐 안정되어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사져 있거나 위태로운 어떤 상황에 놓이면 굴러가게 되겠죠. 움직인다. 네모져 있으면, 각져 있으면 멈춰 있고, 둥근 형태면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싸우게 하는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그런 기세는, 그렇죠? 둥근 돌을 천길의 산에서 굴리는 것과 같다. 그죠? 같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다. 굴려서 내려가는 것. 천길 위에 둥근 돌을 이렇게 새를 어떤 형태로 뭐 물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돌 굴러가는 거 설명하기도 하는데 새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움직여가는 것. 형은 그 새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거고 그 형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게 새입니다.
형세 두 편은 두 개를 붙여서 보는 게 맞고. 저도 마찬가지 아닌데 예? 분위기 한 번 넘어오면 뭐가? 스포츠, 그렇죠. 분위기 한 번 넘어오면 어. 상당히 뒤집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그걸 만드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꺾이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걸 형이라고 봐야죠. 옆에 가서 뭐 이렇게 열심히 파트너가 쫓아가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흐름 자체가 꺾이게 되는 거니까. 축구의 포메이션과 비슷하네. 그렇죠. 예. 해가지고. 대적해서 붙어서 뭔가 성패를 결정하는 거에는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형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세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간략해가지고 조금은 그래서 여전히 이야기도 그 여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포? 중국 최대 무력을 가진 장군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세가 넘어가가지고 전쟁이 거의 직급 같은데도 여포가 나타나서 한번 휘저으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조가 여포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자기 나는 여포를 사로잡았다. 선생님 다음 시간은 어디까지 하나요? 허실편 정도 좀 작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두 편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전쟁까지요? 진도 잘 나간다. 네, 이게 뭐 하다 보면 저도 어떤 요것만으로 쫓아가기에는 요거 읽다 보면 잘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구절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한데 뭐 그렇게 해봅시다 어차피.